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1호 지시 경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혁보다 시급한 건 경제다 이렇게 강조해 왔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내수 침체에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당면 과제 하나하나가 엄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출발한 이재명 정부가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이동진 교수 나오셨고요.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또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성장을 22번, 경제를 12번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경제 성장을 강조했는데요. 먼저 이 대통령의 취임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경제에 방점을 두고 지금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 뉴스들을 통해서도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펼쳐나가게 될 이른바 이재명 노믹스는 어떤 모습이 될까? 취임사를 통해서 언뜻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딱 전임 윤석열 정부와 비교를 해보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자유를 앞세운 민간주도 성장을 강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방금 이제 들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서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 딱 이 대비가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재명 노믹스의 방향, 밑그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아까 금방 이제 언급하셨던 부분들은 이제 지금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민생 문제에 이제 바로 대응을 할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세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걸로는 민간 주도 성장, 정부 주도 성장 이렇게 지금 이게 성장 전략이지 않습니까?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 워딩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성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거지 정부가 주도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다른데요. 윤석열 정부하고 이재명 정부하고의 두 개의 성장 전략을 이제 정부의 역할 측면에서 비교를 하자면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그래서 규제 완화 그리고 감세 요 두 가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장 전략이었다고 보면은 이재명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죠. 예를 들면 민간이 성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특히나 요즘은 AI,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민간들이 제대로 할 수 없는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가주자. 그다음에 민간이 좀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제도, 유인 구조를 조금 더 강화해서 보다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정책이 부활을 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산업 정책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가 좀 더 과거와 같은 이제 이 관찰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민간이 산업 측면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도와주자. 아마 그런 측면들이 이제 강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포인트는 재정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도 의견 듣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연설에도 말했지만 강력한 재정 정책을 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정부 주도 성장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분배겠죠.
소외된 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전 정부와는 다르게 그 소외된 계층을 직접 정부가 찾아서 도와준다. 이것이 첫 번째인 것 같고, 제가 이제 두 번째에 더욱더 신경을 쓰는데 이것은 성장에 초점이 맞춰 있는 정책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최첨단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판을 깔아주자. 근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전 세계의 실제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정 경쟁 그리고 자유무역이라 해서 국가가 책임을 주지 않고 민간한테 맡겨버리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나 AI 산업 같은 경우는 그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그리고 유럽의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AI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세계 경제에서 시장 성장률이 거의 10%에 육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정도인데, 이런 의미에서 이런 최첨단 산업에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따라잡을 수가 없는 위기인데, 이렇기 네.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서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해서 밀어주고 있는데, 이런 기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정부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그런 모양새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정부 주도라는 표현을 썼지만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을 쓰자면 실용입니다. 실용을 전면에 내세웠단 말이죠. 약간 철학적인 개념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사실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아까 이동진 교수님 산업정책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지금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좀 많은 국면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AI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먹거리 이런 산업정책의 개편 같은 것도 있고요. 네. 두 가지 팩터 정도를 더 보면, 하나는 이제 트럼프 정책이 워낙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 정책들은 워낙 큰 정책입니다. 뭐 관세 정책, 환율 너무 큰 정책들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개별 기업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 앞장서서 나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을 상대해야 되는 게 나라거든요. 미국을 상대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업이 보면. 아니고. 예, 기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메가팩토리를 증설하기로 했다. 그러면 트럼프는 이것을 현대자동차의 투자로 볼 것이냐, 한국의 투자로 볼 것이냐. 아마 현대의 투자로 보고 왜 삼성은 투자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나라로 상대해야 되는 규모인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과기정통부에서 2년마다씩인가요? 중국의 기술력, 전 세계의 기술력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지수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해서 발표를 합니다. 부문별로요. 네. 근데 중국이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럼 그렇게 생각했을 때 뭐냐? 사실 우리는 이 기존에 중국을 상대로 장사를 잘 해왔고, 이유 중에 하나는 기술 격차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이 지금 경제가 구조적으로 일시적으로 안 좋다고 하다 이게 끝나고 중국이 다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과연 이전만큼 우리 걸 많이 사다 쓸 거냐?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나라가 앞장서서 대응을 해줘야 될 게 있지 않나. 뭐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아까와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연설, 취임사를 비교를 해서 이재명 노믹스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첫 행정명령을 내린 게 있습니다. 바로 비상경제 점검 TF를 구성하라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2시간 넘게 회의를 했어요. 이게 이제 보통은 이런 식의 경제정책 점검, 이게 이제 보통은 대통령실 안에 수석이나 보좌관들을 이제 모아놓고 하거나 아니면 부처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별도의 TF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어떤 점을 시사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는 것이겠죠. 그냥 아주 일반적인 그런 걸로 가기에는 오늘 이제 아마 잠정치 확정치였나요? 이제 1분기 GDP 나오면서 네. 4분기 연속 이제 0.1% 이하 성장, 우리 통계 편제 역사상 처음 있는 그런 이제 침체 상황이 이제 확정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보다 신속하고 보다 응축되게 일단 1차적으로는 추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이제 필요로 하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이제 통상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통상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민간 부분에 대한 소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제 이번 이 관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민간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그런 어려움들을 경영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인가 요거 한 가지랑 그다음에 통상 협상을 할 때 얼마나 우리 기업들의 입장들을 잘 반영을 해서 전략을 짤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만약에 그 점검 TF에 어제 보니까 이한주 원장께서 좀 민관 이렇게 협력식으로 간다고 그렇다면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히 그 경로가 이 대통령까지 가는 경로가 굉장히 단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더 밀접한 그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가지고 통상 대응을 확실히 이제 민간의 그 입장들, 특히 기업들의 입장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게 어제 그 회의에서 좀 화제 됐던 게 개인 전화번호도 알려줬다고 하고 SNS 통해서 또 직급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제안을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즉문즉답을 바로바로 해서 소통을 해서 대책을 내놓고 대응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TF가 좀 앞으로의 활동이 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이실 때 했던 일처리 방식이기도 하고요. 뭐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그것들을 정책으로 반영하겠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저는 이동진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전에 농담 삼아서 그 농구할 때 어떤 감독이 우리가 지금 못하는 게 있어. 공격이랑 수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단기적으로도 힘들고 중장기적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감기가 잘 걸리게 지금 돼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떤 걸 하더라도 지금 뭐 어느 병원 의사인지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의사인지 어떤 과 의사인지 중요하지 않고 의사들이 모여서 지금 협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움직임. 뭐 저는 특히 정권 초반부에는 있을 수 있고 있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구성 자체가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민관이 협동으로 만들어내는 TF가 될 것이고 이제 이거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TF의 활동에 상당히 기대도 되고 주목이 됩니다. 예, TF의 활동도 기대가 되고 일단은 대통령이랑 민주당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인식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잘 인식을 하고 있구나. 이것만 해도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두 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TF에 대통령이 직접으로 소통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정책적인 그런 제언들을 하겠죠. 하지만 제가 약간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예,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죠. 약간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입니다. 5년. 네. 근데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면 그 최대한 5년 안에 무슨 성과를 내려고 대통령이 노력을 할 것이고 대통령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5년 정도의 성과면 괜찮습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다음 지방선거 전까지 어떤 뚜렷한 성과를 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당장 내년이죠. 지방선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뭐냐면 이 TF팀이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서 운용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뭐냐면 대통령 직속이라서 추경에 대한 제언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언을 해서 그것이 즉각 반영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서 운용될 수 없는 시스템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정말 생각하는 진짜 우리나라의 이제 허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이 지역 경제 불균형. 이거는 대통령이 취임 전에도 항상 말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중국 같은 나라의 이제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최첨단 산업이란 게 경쟁력 하락의 길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저출산. 이런 문제는 당장 5년 안에 해결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문제를 TF에서 감당할 수 있으냐. 저는 이 TF가 실제적으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TF를 넘어서 대통령이나 정치적인 문제랑 독립된 새로운 기관이 뭐냐면 초당적 기관이 이런 장기적인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TF가 아마 점차 이 인원 구성이 확대가 될 거고 민관 협동 체제로 간다면
혹시 모르죠. 여기 계신 교수님들 중에서 TF에 들어가실 분이 계실지. 그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당면한 과제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TF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안건 추경입니다. 지금 추경을 곧 편성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규모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는 20조 원이 기준이 되는데 지역이나 뭐 중소기업 상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제 30조 원 이상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동진 교수님, 적정 추경 규모 어떤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적정 추경 규모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그 여러 가지를 이게 상당히 이제 복합적인 건데 그러니까 그냥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봤을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세수가 아마 이번에 한 30조 정도 아마 또 그 누락이 발생할 것 같은데 세수 감소가 요거 해결 부분이 추경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추경을 할 때 중요한 게 추경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이제 그 지출 구조 조정하고 국채 발행 아마 두 가지 중심으로 될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제 지출 구조 조정의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 요런 것을 이제 따라 가지고 추경의 효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그 걱정은 이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하게 되면은 만약에 똑같은 20조의 추경을 하더라도 거기에 상당 부분이 지출 구조조정 방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승수 효과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래 여기 쓸 때를 조금 더 효율적인 대로 쓰자 이렇게 되니까 요거 빠진 만큼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한 가지 문제고 그 대신에 그러면 국채 발행을 막 늘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채는 이제 적자 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부담이 되고 그리고 국채 시장에서 지금 요게 얼마나 소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기재부나 이제 이런 데서는 요 두 가지를 잘 균형을 가지고 하게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올해까지는 좀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떨어지는 속도가 이 상태를 가만히 두는 거는 안 되고 중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생각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상당한 규모의 추경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국채 반응도 감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추경 효과, 경기 진작,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지출 구조 조정보다는 뭐 채무 부담이 되더라도 적정 국채 발행을 통해서 좀 추경 효과를 최대한으로 낼 수 있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30조에서 35조 정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할 것이냐도 문제인 거고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도 지금 관건인 거고. 교수님. 그러니까 재원 마련 부분은 이동진 교수님 잘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어디다 쓸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 내부에서 이제 뭐 모형도 돌리고 막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뭐 한국은행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 기관 중에 뭐 공신력 있는 여러 기관 중에 하나니까요. 조사를 좀 연구를 좀 해보면 이전 지출성 지출은 약간 GDP 부양 효과가 작습니다. 한마디로 이전 지출성 지출이 많이 되면 GDP 숫자 올라가는 데는 약간 크게 도움은 좀 덜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전 지출성 지출을 왜냐하면 이번에 경기 침체 대응하는 것 중에 한 테마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동안 코로나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 계실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 금리가 또 올라가갖고 고금리로 인해서 뜻하지 않게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와드리자. 뭐 이전 지출성 지출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GDP를 어느 정도 올리는 게 꼭 추경의 목표여야 뭐 추경이 GDP도 많이 올리면 좋겠죠. 근데 GDP를 올리는 게 추경의 유일한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잘 썼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특히 최근 들어서 뜻하지 않은 이유로 고통을 많이 받으신 분들 그런 계층에 대한 지원도 하되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저희가 말 나왔던 중장기적 경제 성장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자극을 해주는 지출을 해주자.
그래서 이 테마를 좀 잘 잡고 가자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엔 되게 중요한 지출 컴포넌트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지출을 어떻게 할까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논쟁이 굉장히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걸 지역 화폐로 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좀 이따 좀 저희가 얘기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경의 제일 목표가 꼭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까? 성장률을 올린다라는 건 사실 이제 경기 대응 네. 진작시킨다라는 의미인 건데 네. 지금 추경의 제일 목표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거 아닐까요? 지금요? 네. 지금 이번 추경 만약에 이번 하게 추경에 돼요. 그런데 사실 저희 올 초에 있었던 13조 추경도 사실 어느 정도는 산불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추경의 목표 자체가 반드시 뭐 GDP를 맥스로 끌어올리는 게 추경이야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일단 교수님께도 의견 듣고 그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추경이라는 숫자가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두 후보가 30조를 얘기했다가 한 후보가 35조를 얘기하니까 또 다른 후보도 35조를 얘기하고 이 숫자가 35조까지 올라갔다가 또 35조 플러스 알파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알파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이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시고서 이제 언론에서 나오면 20조에서 또 30조로 내려갔습니다. 또 현실을 보니까 35조는 너무 많다 이런 식의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라는 숫자가 실제적으로 경제에 최적한 숫자로서 30조, 35조가 정해진 게 아니라 일단은 뭐냐면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숫자가 올라간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일단 이 30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서 너무나 추경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정말 급하게 예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예산을 만들다 보면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이제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이 추경이란 것이 이제 일상적으로 만드는 예산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코로나 시대만 봐더라도 30조 이상의 추경을 한 적이 제 기억으로서는 2번이나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근데 지금 경제가 그만큼 어려운 것인가? 물론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는 계층도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는 경제 자체가 아예 멈춰버린 것이어서 추경이란 것은 많은 돈을 투입해서 정부가 펌프질을 할 그런 의무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까지의 어려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0조 이상은 약간 많지가 않나 이런 보수적인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네. 추경 자체 아까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추경의 목적이 이제 경제학자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GDP를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경제 위급 상황이 생겨서 GDP가 갑자기 내려가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GDP를 끌어올리는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면서 다른 말 같네요. 예, 같은 말에서 다른 말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다른 말일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GDP가 갑자기 예상보다 내려간다는 것은 위급 상황이 온 거고 그것을 가장 추경의 목표는 그것을 뭐냐면 평상시 수준으로 어느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뭐냐면 평상시 숫자보다 올리는 것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라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주는 것인데 그거는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 수사에는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걸 35조 플러스 알파 예, 이런 예. 식의 그렇게 하면 충분히 시장이 이제 그 활력을 위해서 예. 추경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추경을 많이 하면 당연히 GDP에는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미래의 GDP에서는 그것이 마이너스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따져보면 어느 효과가 더 좋은 거는 이제 경제 분석에 달려 있는데 추경을 뭐냐면 실제적으로 경제가 갑자기 추락한 것 이상으로 경제 성장률을 올리려고 추경을 하고 무리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국가 자체로서 경제 성장률에도 손해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이란 것은 뭐 여야가 동의를 했었고 모두 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왔고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한 그 액수라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거론되고 있는 30조 원은 너무 많은. 예, 액수 같다. 30조가 넘으면 너무 판단. 많다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나오는 싶습니다. 분석은 30조 원 추경하면은 성장률 상향 효과가 0.8에서 0.9% 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약 1% 포인트를 올린다. 이제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난 추경 필수 추경 할 때도 민주당이 그때 주장했던 추경 규모가 35조였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그때와 비슷하게 계속 생각을 이어가고 있다는 걸로 합하면은 이제 그 보여요.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지금 갑자기 질문이 뭐였는지를 까먹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아까 질문은 아니었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얘기하다 아까 보니까 그렇죠. 교수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억지로 부양시키는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추경에 들어가지 않는 게 맞고, 근데 네. 지금은 이제 1분기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GDP 성장률이 0%,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지금 KDI는 1.8, 한국은행은 이제 발표를 안 했지만 예전에는 2.0으로 되고 있으니까 지금 갭 장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네. 한국은행 전망을 보더라도 올해 GDP 갭률이 1%포인트 하락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거는 지금은 이제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추경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갭을 마이너스 갭이 커져 있는 거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줄일까, 이런 쪽에 아마 좀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 있습니다. 아까 허 교수님께서 이전 소득, 네. 지역 화폐는 이전 소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얘기는 이제 지역 화폐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교수님? 저는 뭐 가장 크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번에는 조금 더 전통적으로 저희가 쓰던 방식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사실 이거 되게 이율배반적인 얘기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당 입장, 어제부터 여당의 입장에서 만약에 빙의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저는 여당이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예산 다 짜져 있잖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 절반은 이미 집행이 됐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표 예산을 좀 쓰고 싶은데, 이재명표 플래그십 정책들을 좀 하고 싶은데 올해는 플랫폼이 갖춰진 게 별로 없어요. 아마 내년부터는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올해 할 수 있는 건 아마 추경일 겁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정부의 플레이버를 좀 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여당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뭐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얘기는 주셨는데, 저는 사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검증된 이견이 없는 정책. 저는 아까 그래서 실용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앞에 좀 더 중요한 두 글자 붙여주셨으면. 뭡니까? 중도죠. 중도 실용입니다. 자, 점점 고차원의 얘기로 가고 있긴 한데 일단 지역화폐에 대한 의견도 듣겠습니다. 이동진 교수님, 지역화폐 상당히 이번 추경에 편성될 것 같아요. 지역화폐 편성될 것 같아요. 네,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 한국은행 허주영 교수님이 또 이제 그 재정승수 관련 논문도 여러 번 쓰시고 굉장히 전문가신데, 그 한국은행 모형에 아쉽게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승수라는 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은 그거를 반영한 모형은 없습니다. 제가 여쭤봤을 때도 우리가 그것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경상 지출하고 이전 지출 두 가지가 이제 사용이 될 텐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경상 지출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알려졌고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네. 근데 이제 뭐 IMF 이런 데서 이제 연구한 거에 가면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때는 이전 지출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데이터 가지고 한 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런 부분들도 좀 아마 한국은행 같은 데서 이제 모형을 만들 때 고려하면 훨씬 좋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설비 투자가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지금 내수 침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고, 네. 또 이제 소비 침체하고 이제 자영업자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상 지출 쪽에서 얼마나 이게 이제 해결될 것인가 하면은 그렇게 당장에 그쪽으로 가는 경상 지출 경로가 많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이전 지출 경로에서는 우리가 쿠폰 발행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비 쿠폰. 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썼던 여행 가면 쿠폰 준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 지출 네. 형태로 되는데, 다양한 이전 지출 형태의 정책들이 분명히 소비 쪽에는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자영업자 쪽에 좀 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경상 지출하고 이전 지출을 균형 있게 잡아가지고 좀 더 이제 그 재정을 약간 뭐 좋은 표현이지 않지만 좀 핀셋 형태로 좀 더 정교하게 이 TF에서 만들어가지고 양쪽 다 이제 좀 더 잘 균형 있고 효과가 잘 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아마 계획을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전 지출이라는 게 정부나 지자체가 보조금이나 뭐 쿠폰, 바우처 이런 형태로 각 경제 주체들에게 이제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 소득, 지역 화폐도 어떻게 보면 이전 소득에 해당되고. 교수님께서는 지역 화폐 추경 편성하는데 반대하십니까?
저는 뭐 반대도 안 하고 찬성도 안 하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걸 봐서는 지역화폐가 편성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디자인을 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네. 제가 이제 지역화폐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찬성의 의미에서 얘기를 해보면 지역화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 비판을 하는데 지역화폐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컨셉이 이런 거 아닙니까? 보편적 화폐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화폐고 지역화폐는 이런 시간과 장소, 대상을 다 제한을 시켜놨죠. 네. 그래서 뭐냐면 정부가 이것을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소상공인 위주로, 그리고 지역은 뭐냐면 지역경제, 서울이 아닌 대도시가 아닌 지역경제 위주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화폐를 만들 예정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걸 한다면 정부가 이것을 만들면 최대한 광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지역화폐를 받으면 이것을 어디에 사용할 것을 이제 검색을 해볼 텐데, 이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죠. 이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면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소상공이구나, 이곳에서 사용하면 되는구나, 이것에서 한번 이렇게 각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소상공인들은 광고 효과에서 큰 기업체보다 훨씬 불리한 환경에 있는데, 이 지역화폐는 이런 불리함을 해소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계획을 잘 짜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비판의 입장에서는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지역화폐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형식이죠. 만약에 1,000원짜리 지역화폐를 내가 사면 그것을 900원에 사고 나머지 100원은 정부가 이렇게 대신 내주는 형식인데, 그래서 세금이 많이 든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는 지방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돈을 쏟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역화폐는 뭐냐면 100원의 정도로 1,000원의 소상공인들 매출 증가 효과가 있다면 이 효과는 상당히 효율적인 그런 경제 정책이라 보고 있고,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1,000원의 매출을 증대를 하면 그것도 세금을 많이 낼 것이고, 또한 그 돈으로서 또한 큰 기업체의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이윤도 증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뭐냐면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 지역에다가 정부의 지원을 몰아주고, 그것은 이제 서울이나 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 그런 계획으로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나 대도시에 있는 그런 기업들과 그리고 이제 지방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편적 화폐로서, 똑같은 화폐로서 두 가지가 경쟁을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불공정하지 않나. 그래서 지역 화폐는 뭐냐면 그동안의 불공정한 그런 발전을 약간은 상쇄할 수 있는, 그리고 약간은 경쟁력에서 뒤처져 있는 지역 경제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지역화폐 얘기를 하니까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었던 호텔 경제학이 또 생각이 나는군요. 허 교수님. 지역화폐가 지급이 되면 소위 말해서 호텔 경제에서 논란이 됐던 돈이 도는 효과, 순환의 효과를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는 강조를 했던 거죠. 뭐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아니 저는 약간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 의문이 드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호텔에게 예약을 했던 호텔을 취소하면 그게 사실은 호텔에 여러 가지 조정 비용이나 이런 거로 남을 건데, 그것들은 고려가 되지 않은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지금 GDP 대비 높은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추가적으로 이전 지출이 대량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이 효과를 가지려면 결국 그것이 추가적인 소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결국은 빚을 갚는데 원래 소비하려던 걸 쓰고 지역화폐는 그냥 그 원래 소비하던 걸 지역화폐로 대신하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사실은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전반적으로 빚을 좀 줄이게 해주는 것도 한편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정부가 그만큼의 더 빚을 지게 되는 것에만큼 효율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여러 이제 공약들을 내세웠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으로는 이른바 이 비탄감을 해줄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겠다. 그 하나로 배드뱅크 설립 이야기가 됐습니다. 소위 이제 부실화된 채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실화된 채권을 인수해주는 은행을 세운다라는 개념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직접적인 비탄감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동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새 출발 기금도 그 채무 조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정이죠. 예. 네. 근데 그 저기 탕감해 주는 게 있어요. 네, 탕감입니다. 채무 조정이라는 게 채무 조정은 탕감이에요. 탕감이 일부. 네. 그 뭐 전액도 깎아주는 거니까. 80%까지인가? 아, 그 전액까지 늘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산이 마이너스 0까지 되는 순간까지는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채무 조정 이런 것들은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새 출발 기금이 22년도에 도입이 되고, 근데 문제가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자영업자 부채가 그 코로나 전 대비해서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은 50% 이상 부채가 늘었고, 네. 그 동안에 가계대출이 한 17% 늘었으니까 훨씬 더 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체율이 한 3배 정도 더 올랐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심각해졌다라는 거는 정부도 알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새 출발 기금을 만드는데 신청을 별로 안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지금 아마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들은 그러니까 새 출발,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영업자의 구제, 지금 채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도덕적 해이라고 보통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되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느 정도 파인 튜닝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파인 튜닝이 뭐냐면은 새 출발 기금 같은 경우에는 도덕적 해이에 좀 더 중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지금 신청을 별로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덕적 해이 부분들을 유지하면서 좀 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떻게 제도를 조금 개선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요 두 가지를 조금 더 균형 있게 만들어서 보다 소상공인들이 채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이제 배드뱅크는 이제 배드뱅크 자체고, 오히려 배드뱅크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처럼 그 채무 이제 변제, 채무 탕감 프로그램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것인가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좀 문턱을 낮춰준다라는 개념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강 교수님. 예.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럼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들은 억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도 제기될 수 있고 말이죠. 예, 맞습니다. 모든 정책에서는 항상 비판이 있고 완벽한 정책이 없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국가가 실행을 하면 그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산불 피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텐데, 지난 겨울에 산불 피해가 일어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재산 손실을 했죠. 정부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고 예측 불가로서 불가항력적인 일을 당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빚을 많이 진 이유는 경영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빚을 진 건데 이것을 왜 국가의 세금으로서 변상을 해줘야 되냐, 보조를 해줘야 되냐,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소상공인 등의 피해는 뭐냐면 코로나 상황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도 아무도 예측을 한 것도 아니고 아무도 예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코로나의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비상계엄, 이것도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발 무역전쟁, 관세전쟁, 이런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이들이 어떻게 보면 산불 피해처럼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을 당한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는 국가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도와준다는 것은 현대 국가적 의미에서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그리고 이제 현대 국가에서는 실제적으로 국가가 큰 보험회사라는 개념이 강해졌습니다. 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일종의 보험금이고, 그 보험금을 받는 것은 예상 못한 재난을 받았을 경우는 그 보험회사가 돈을 주듯이 정부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정책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있고 형평성이 있지만, 이 경우에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책은 어느 정도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분이 충분히 된다.
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허 교수님? 거기다 한마디만 제가 첨언하면 엑시트 플랜이죠. 엑스플랜? 엑시트 플랜이 필요한 거죠. 엑시트 플랜, 네. 필요한 거죠. 그분들이 예를 들어 자영업이 업황이 안 좋아져서 결국 이렇게까지 오셨는데 빚 한 번 딱 탕감해드리고 그분들 빚을 0으로 예를 들어 만들어드린다. 그 다음에 그분들의 삶이 다시 밝아질까요?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국가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의 문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또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공지능 AI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뭐 지금 엔비디아 칩이죠, 고성능 GPU 5만 개를 확보하겠다 이런 점들을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소위 신성장 동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이 전 세계적인 뭐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우리도 이 대세에 따라가겠다. 인공지능이 한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저는 필요 조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은 확실하게 전 세계가 이제 기술 패권, 기술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뒤처진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산업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어떤 거는 치고 나가는 산업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뒤에서 받쳐주는 산업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치고 나가는 산업으로서는 이제 AI 산업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만약에 뒤처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치고 나가는 산업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 경쟁력이 없어지는 건데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에서 AI를 우리가 산업을 상당히 그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그 포지션은 전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라고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 AI 하겠다고 하고 우리가 뭐 만하겠다는 데가 있나요? 네, 다 우리는 AI 안 할 거야. 그렇죠. 이런 나라는 없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막 경쟁해서 막 이기겠다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 그렇게 따지면 이제 경제 규모에 따라서 순위가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돈을 더 많이 쓰는 데는 규모가 큰 데는 재정도 크니까 돈을 더 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세계 한 12위 정도 지금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절대 이제 앞으로 치고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할 때 산업을 할 때 그냥 무조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의 특성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요 AI 산업을 육성시킬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요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AI 육성이라는 건 다 모든 나라가 공이 다 예. 뛰어들고 있는 건데 하우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대학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00조 투입하겠다는데 이 100조 어디다 어떻게 투입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사실 저희 뭐 보통 생각하면 AI는 사실 두뇌 부분이 있고요. 그게 알고리즘이나 모델인 거고요. 뭐 LLM이나 모델인 거고 그리고 뭐 뼈와 살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데이터 센터랑 데이터일 텐데요. 그리고 GPU도 있겠죠. 최근 들어서 이제 AI 얘기를 많이 하면 우리 데이터 센터 많이 짓겠다. GPU 확보하겠다. 뭐 이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문제는 좀 차치하고서라도 데이터 센터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 예를 들어 데이터 센터 짓잖아요. 짓는 건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오는 뭐 서버나 이런 장비들은 대부분 그냥 외국산을 들어옵니다. 네. 우리가 AI를 하겠다는 목적이 뭔지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 마치 조선의 무슨 설계 도면처럼 우리나라가 잘하는 설계 도면처럼 원천 기술을 늘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사실 AI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AI들이 의미는 있겠지만 물론 의미는 있겠죠. 네. 데이터 센터조차도 없으면 AI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AI들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동준 교수님 하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AI를 하겠다. 제가 이번에 세 당 후보들 정책을 다 한번 봤는데요. AI 하겠다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AI를 하려면 LLM처럼 딴 나라에서 하는 LLM을 할 건지 아니면 최근에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기업들은 라지 모델 필요 없답니다. 우리가 이거 문법 맞는지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기업은 이 환자가 암이야 아니야 이런 거 진단해줄 이런 중규모 AI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비전을 갖고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정말 걱정이긴 해요. 우리가 초반에 시장을 선점하지 못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 건데 조금 뒤늦게 소위 추격자로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100조 투입하겠다 좋은데 이 청사진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강 교수님께도 간단히 의견 예, 주시죠. 일단 AI 기술은 이제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있고 하드웨어 쪽인데 그 하드웨어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선 국가입니다. 이런 것은 점점 더 밀어줘야 되고 하지만 이제 GPU를 5만 개를 확보한다는 그런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 있었는데 그 GPU를 어디다 쓸 것인가? 결국은 뭐냐면 국가 주도로서 챗 GPT 같은 거를 대한민국 챗 GPT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무상으로 쓰게 한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저는 여기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면 실제적으로 AI, IT 강국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 AI나 IT 그런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강국이 아니라 결국 민간에서 이것을 개발하고 민간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강국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 민간보다는 국가 주도로서 이렇게 방향성을 초점을 한 거는 약간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네. 추가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짧게 같은데. 말씀드릴게요. 그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챗GPT 만들겠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LLM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 능력이 있는가? 그러면 우리나라가 능력 있는 나라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그걸 만들었어요. 네이버하고 LG에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우리보다 늦게 되는데 거기는 뭐 미스트랄이라는 거 해가지고 EU에서 막 적극적으로 밀겠다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뭐 네이버나 LG에서 만들었는데 수준이 조금 이제 떨어지니까. 네,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높은 수준으로 가게 하느냐? 그러면 개별 기업이 하지 않고 컨소시엄 상태로 가라. 그러면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예, 거기까지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거지. 그걸 정부가 만들겠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부가 만들 수도 없죠. 그걸 어떻게 진짜 정부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지켜봐야죠. 어떻게 하는지. 이재명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곧바로 회의를 열었죠. 자, 이제 추경 편성 본격 논의할 겁니다. 또 상법 개정 같은 자본시장 개편에도 착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깥으로는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바통을 또 이어받아야 되고요. 당장 눈앞에 닥쳐있는 과제들만 한가득입니다. 잠깐의 여유를 누리는 것도 사치스러워 보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BG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